안녕하세요. 차쟁이 진재영입니다. 오늘은 보이차 차쟁이가 묻고 답하다 그 네 번째 시간인데요. 먼저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들을 다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차 차쟁이가 묻고 답하다 그 첫 번째 시간에서는 살청이 뭔지, 그리고 그 의미가 뭔지, 효소가 뭔지, 또 자동사나 그리고 후발효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봤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보이차가 뭔가요? 그 보이차의 정의, 그 다음에 보이차를 만드는 그 기본 원료가 되는 쇠청차, 쇠청모차의 제조 공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고요. 세 번째로는 악태 발효가 뭔가요? 악태 발효의 공정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그 보이차 차쟁이가 묻고 답하다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악태 발효가 뭔가요에 대한 과학적인 이해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말하는 과학이라는 것은 정말 과학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마 많은 데이터, 그 다음에 많은 그래프 같은 거를 보셔야 할 거고요.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악태 발효가 뭔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지금 마시고 있는 차는 사천성에서 나오는 몽정감로라는 녹차인데요. 제 책에서 소개한 448개의 녹차 중에서 이 차는 가장 제가 좋아하는 차 중에 몇 개 들어갑니다. 오늘 제가 차의 과학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차쟁이인 제가 차를 과학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저는 카드라 통신에는 관심이 없고요. 어느 분이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저는 일단은 믿지 않습니다. 근거가 없다면요. 그리고 아무리 그 내용이 유명한 책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라도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근거가 없다면요. 그리고 어느 유명한 블로그에 나오는 글이라도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근거가 없다면요. 그리고 어느 유명한 유튜브에 나오는 내용이라도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근거가 없다면요. 그렇다면 차쟁이가 인정하는 근거는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는 출처가 명확한 그런 과학적인 분석 데이터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내용들이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똑같을 수도 있고 아니면 비슷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향의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재현되는 그런 데이터가 나올 때 그 데이터를 저는 신빙성 있는 것으로 인정을 하고요. 제가 측정한 데이터라도 저는 바로 그 데이터를 근거 있는 데이터로 활용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데이터와 비교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제 스스로 다시 분석을 해봤을 때 또 재현되는 그런 경향성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 데이터를 저는 신빙성 있는 것으로 간주를 하는 거죠. 제가 스스로 이해하려 하고 그리고 또 제가 이해한 거를 다른 사람한테 공유하려고 하는데 저는 크게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어떤 이해 그리고 또 그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설명. 두 번째로는 실용적인 데이터를 그리고 실용적인 지식을 저는 제 스스로 얻으려고 하고 또 다른 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가능하다면은 모든 것들을 현장감 있게 공유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제 사진과 그 다음에 비디오들 그리고 이런 과학적인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보고 배운 것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실제로 보여드리면서 저와 함께 같이 느끼실 수 있게 그렇게 제가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로 많은 악태 발효에 대한 과학과 그리고 데이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자, 이제 한번 같이 가 보실까요? 보이차 차쟁이가 묻고 답하다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악태 발효가 뭔가요? 그 과학적인 이해. 악태 발효에 대한 모든 과학적인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오늘 해보려고 하겠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오늘은 많은 데이터와 또 그래프들이 난무할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컨셉으로 평소에 회사에서 그 실험을 할 때 입는 실험복으로 한번 이렇게 꾸며 봤는데요. 좀 과학자 같이 오늘 보이나요? 먼저 악태 공정을 할 때 어떤 미생물들이 보이고 또 어떤 미생물들이 주로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숙차의 악태 발효 공정은 정말로 미생물이 작용하는 그런 발효 공정이죠. 그래서 많은 미생물이 보일 건데요. 그런 미생물들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2018년에 중국에서 한 거고요. 보이숙차 발효 미생물 연구 진전이라는 거고
이거는 중국의 식품 연구와 개발이라는 곳에 실린 거네요. 2018년에요. 자, 여기에 이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많은 이름들이 한자와 그 다음에 영어로 되어 있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도 또 공부를 할 겸 또 다른 분들도 좀 더 알아보기 쉽게 할 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곰팡이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곰팡이는 몰드라고 합니다. 몰드. 그 다음에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균이 아스퍼질러스 나이거입니다. 이 균은 중국에서는 흑곡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매자가 뭐냐면은 이게 곰팡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검은 곰팡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또 일부 사람들은 이거에 한자 발음을 써서 흑국균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국자라는 것은 누룩을 표현하는 거죠. 자, 앞으로도 이제 이 아스퍼질러스 나이가 이 검은 곰팡이는 많이 나오니까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회록곡매. 많은 분들은 회록국균 이렇게 표현하게 합니다. 이거는 이제 아스퍼질러스 글라우쿠스. 그 다음에 백곡매. 우리나라 많은 분들은 백국균, 아스퍼질러스 캔디더스. 그 다음에 누룩곰팡이라고 얘기하는 또 아스퍼질러스 오라이제.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미곡매균. 중국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네요. 또 토생국매. 이거는 이제 토생국균. 라이조푸스 속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거미줄 곰팡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거미줄 곰팡이 속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도 이제 많은 균들이 있는데 나중에 보면은 또 라이조푸스 중에 아리주스 이 균이 또 나중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곰팡이 중 하나가 뭐냐면 페니실륨. 이거는 이제 푸른 곰팡이라고 얘기하죠. 잘 아시죠? 페니실린 그죠? 페니실린을 만드는 균이 들어있는 속 중에 속을 이제 얘기하는 거고 여기 있는 속 중에 어떤 한 균이 페니실린이라는 그 항생제를 만들어내기도 하죠. 자, 무코르는 이제 덜곰팡이라고 얘기하고 또 푸사리움도 있습니다. 이런 균들이 많이 있지만은 이런 균들이 자주 거론되는, 자주 보이는 그런 균들이고요. 마침 제가 아스퍼질러스 나이거 앞으로 많이 나올 아주 중요한 이 곰팡이, 검은 곰팡이에 대해서 또 누군가가 사진을 찍어 놓은 걸 예쁘게 찍어 놓은 거를 제가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화남 농업대학 그쪽에서 이제 석사 학위를 받은 분인데 이것도 이제 2018년 자료죠. 뭐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자료인데 아주 사진을 잘 찍었습니다. 흑국균, 검은 곰팡이, 검죠, 그죠? 여기 보시면은 자랄 때 색깔을 검은 색깔을 띠면서 이렇게 자라는 걸 알 수 있고 페니실륨도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페니실륨은 이거는 페니실린을 만드는 곰팡이는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푸른 곰팡이. 자, 푸른 빛이 좀 보이시나요? 푸른 곰팡이, 페니실륨. 그 다음에 또 아스퍼질러스 두 개 또 제가 더 실어놨길래 가져와 봤는데요. 이거는 이제 같은 아스퍼질러스 속이면서도 이제 색깔도 틀리고 또 자라나는 양상도 틀리고 그런 식으로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효모를 한번 볼까요? 효모는 우리가 이스트라고 그러죠, 그죠? 그 중에서 아마 가장 많이 나오는 주도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블라스토보트리스 아데니닌 보란스. 이름이 어렵죠. 저도 어렵습니다. 이거는 저도 뭐 이전에 식품공학을 공부할 때도 많이 들어본 균은 아닌데요. 이 균이 주된 작용을 한다 그러고 그 다음에 사카로마이세스 세르비제. 이거는 이제 맥주 효모라 그러는데 이거는 뭐 맥주에서도 나오듯이 이제 상당히 식품 산업계에서도 많이 쓰이고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그런 균이고요. 그 다음에 캔디다 같은 경우에도 이런 효모의 종류 중에 하나인데 또 나중에 우리가 캔디다 파마타 이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또 나옵니다. 이런 효모들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세균들인데 세균은 우리가 박테리아라 그러죠. 세균은 그렇게 악태 발효를 하는데 환영받는 존재는 아닙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오픈된 공간에서 하기 때문에 세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죠. 우리가 여기에서 자주 보이는 균들은 우리가 고초균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바실러스 서브틸리스 그리고 바실러스 코에귤런스 그 다음에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 이 같은 경우에는 락토바실러스죠. 이거는 뭐죠? 우리가 유산균이라고 표현하죠. 유산균도 보이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지금 현재 이름인 이제 클렙시엘라 에어로제네스라고 하는 이런 이제 균들도 세균들도 보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세균의 일종인 방선균들도 조금 보인다고 하고요. 이건 이제 자랄 때 그 실을 갖다가 뿜어낸다, 방사한다. 그래서 이제 방선균이라는 표현이고 세균의 일종이라고 보면 됩니다. 앞에서 본 그런 미생물들이 악태 발효를 하면서 어느 단계에서 많이 성장을 하고 또 어느 단계에서는 또 이렇게 없어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들도 또 연구들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운남 보이차 과학에서 가져온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가장 중요한 균이 뭐냐면은 곰팡이 중에 하나인 흑국균, 검은 곰팡이, 아스퍼질러스 나이거죠. 그 경우에는 원로에서는 별로 없지만은 우리가 물을 뿌려서 악태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뒤집기를 할 때 한 8일 정도 지나서죠. 그때부터 이제 많이 자라기 시작해서 두 번째 더 자랐죠. 세 번째는 조금 줄어들었네요. 네 번째 줄어들고 다섯 번째 조금씩 줄어들고 있네요.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이 아스퍼질러스 나이거 흑국균이 어떤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두 번째로 본다면은 효모, 이스트죠. 효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처음에는 없다가 서서히 이제 나오기 시작해서 한 3회 번째 요 정도에서는 아주 많아졌다가 뒤에서도 그렇게 작지는 않게 이렇게 끝나는 걸 알 수 있고, 또 미생물 총량으로 본다면은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푸른 곰팡이, 페니실리움이죠. 페니실리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쭉 자라서 또 뒤에는 약해지긴 하지만은 어쨌든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세균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없죠. 그 다음에 다른 자료는 이건 이제 플러스 원이라는 그런 저널에서 가져온 건데요. 2018년 자료입니다. 여기에 이제 다양한 많은 자료들이 있고 제가 앞으로도 아마 꽤 많은 부분을 이 자료에서 제가 인용을 할 건데요. 여기에 발효 시간에 대해서 떤 균들이 어떤 식으로 자라느냐에 대한 아주 자세한 실험을 했고, 그리고 그거를 아주 보기 좋게 도표로 걸어 놓았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발효 일수죠. 여기 이제 시작에서부터 한 56일 정도까지 이렇게 악태 발효를 시키는데요.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먼저 파란 선을 따라가 보시죠. 파란 선은 몰드, 저 곰팡이죠, 그죠? 우리가 곰팡이가 처음에 아까 조금 전에 봤을 때 이렇게 많이 자란다 그랬잖아요. 자, 보시면은 효모나 또는 세균에 비해서 빨리 이렇게 자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주도적으로 성장을 해나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한 40일 정도 여기 되면은 이제 크로스오버가 일어나죠. 여기에는 효모도 이제 이렇게 같이 따라 올라가다가 곰팡이는 한 35일 이후부터는 이렇게 줄어들기 시작하고, 효모는 계속해서 증가를 하면서 한 40일 정도 이후에는 효모가 대세를 이루는 그런 과정이고요. 이거를 좀 더 자세하게 본다면 제가 여기 적었듯이 한 6일에서 35일 사이에는 곰팡이가 주도적으로 작용을 하는데, 이전 자료에서도 봤듯이 그 곰팡이 중에서도 흑국균, 아스퍼질러스 나이거가 이렇게 대세를 이루고, 그리고 35일 이후에는 효모가 또 주도권을 잡기 시작하는데, 이 자료에서는요, 그 중에서도 블라스토, 보트리스, 아데니닌, 보란스, 이 효모가 주도권을 잡아간다, 대세를 이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세균, 이 노란선 같은 경우는 세균은 항상 이제 낮은 데서 이렇게 계속 조금씩 증가는 하고 있지만 아주 낮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세균이 자기네들도 자라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자라고 싶은데 못 자라는 거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라고 봤더니 이때 온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높은 온도는 세균이 발육하기에 그렇게 적절한 온도가 아닌 거죠. 그 이유가 하나가 있고, 곰팡이가 자라면서 그 중에서도 푸른 곰팡이, 그 페니실륨도 이렇게 자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일부 페니실륨의 일부 균들은 또 세균 억제 물질,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항생제라고 얘기하는 그런 물질들을 분비하기 때문에 세균은 자라고 싶어도 못 자라는 거죠. 그래서 세균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세균이 증가가 안 되는 게 좋기 때문에, 또 세균이 이렇게 억제됨으로써, 성장이 억제됨으로써 보이 숙차의 안전성이 증대되는 그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를 한다면은 악태 발효 중에 처음에는 곰팡이, 그 중에서도 아스퍼질러스 나이거 흑국균 또는 검은 곰팡이로 하는 게 이 대세를 이루다가 뒤에는 효모가 이렇게 대세를 이룬다. 세균은 항상 낮은 수준에서 유지된다. 그리고 총균수를, 이 빨간선 총균수를 보더라도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악태 발효를 할 때 온도는 어떻게 변화될까요? 자, 발효를 시작하면서 이제 미생물이 자라기 시작하면서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은 조금 이렇게 떨어진 부분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첫 번째 이렇게 뒤집기를 했을 때 그럼 온도가 낮아지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뒤집기 했을 때,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뒤집기 했을 때는 살짝 떨어지긴 하죠. 그렇지만 그 외 부분들은 이제 발효가 시작되면서 물을 뿌리고 나서 발효가 시작되면서 그 다음에 미생물들이 자라기 시작하면서 호흡열을 내고 하면서 온도가 올라가죠. 온도가 올라간 상태에서 이제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번태할 때만 조금씩 떨어지긴 하지만요. 그래서 이거는
온도가 무한정 올라가면 좋은 게 아니라요. 온도가 너무 올라간다면은 또 그런 곰팡이나 효모들도 자랄 수 없기 때문에 70도 이하, 좀 안전하게는 65도 이하로 이렇게 관리가 돼야 되고, 만약에 올라간다면은 그 번트를 해서 온도를 낮춰줘야 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55도에서 65도 사이를 유지해야 된다. 그거는 세균을 발육을 억제시키는 그런 역할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앞 영상에서 얘기했듯이 이거는 미생물이 분비하는 어떤 체외 효소에 의한 반응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또 자동 산화도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습기와 열이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 일어나는 그런 자동 산화도 이 악태 발효에서의 어떤 중요한 반응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라도 온도는 높게 유지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악태 공정 중에 수분 함량은 어떻게 변하고 또 pH는 어떻게 변하는지, 또 수분 함량은 밖에 이렇게 널어놓는 그런 쌓아놓는 그런 식이기 때문에 표면부터 해가지고 당연히 건조가 일어나겠죠. 그리고 이때 악태 발효할 때는 대체적으로는 날씨가 건조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수분은 당연히 이렇게 감소가 되겠죠. pH는 이렇게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수분 함량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이해를 해보시면은 수분 함량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감소를 하는데, 감소를 하면 어떤 현상이 되냐면은 흑국균, 검은 곰팡이, 아스퍼질러스 나이 같은 경우에는 생장이 줄어들게 됩니다. 물이 좀 많아야 되는데 이제 잘 못 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앞에서 곰팡이들이 자라면서 또 많은 대사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고분자의 어떤 탄수화물이라든가 뭐또 단백질 뭐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계속 분해를 하는 거죠. 분해를 하면서 그 뒤에 효모가 자랄 수 있는 그런 기반 조건을 마련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뒤에는 효모가 올라가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수분 함량이 감소한다는 게 수분 함량 감소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런 미생물의 어떤 균총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런 식이고요. 그리고 비슷한 자료를 식품안전 질량 검측 확보라는 데서 2015년 자료입니다. 2015년 자료에 다른 보이차 원료를 가지고 악태 발효를 할 때 주요 화학 성분의 변화에 대한 연구, 2015년 자료이고요. 여기에도 수분 함량에 대한 자료가 있는데, 여기에는 또 아주 재미있게 상층부와 중층부 또 하층부 이렇게 나눠서 해놨는데, 사실은 요거 빨간 선 또 혼합한 이 부분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수분 함량이 여기 물 뿌리기 전에는 낮았다가 물을 뿌리고 나서는 올라갔죠. 올라갔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낮아지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또 흑국균에서 또 효모로 이렇게 넘어가는 계기를 제공한다. 이렇게 보이고요. 또 차를 마시는데, 그리고 차의 품질을 이렇게 평가하는데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인 수침출물, 물에 우러나오는 성분들의 양이라는 얘기죠. 그 정도가 어떻게 되느냐, 그에 대한 조사도 조금 전에 본 그 논문에서 이렇게 해놨는데요. 여기서 빨간 선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면은 처음에 시작할 때, 즉 세척 모차 단계에서는 51.5%로 시작해서 잠깐 이렇게 높아졌다가 한 53% 정도까지 1차 번태할 때 한 악태 발효하고 한 8일 정도 지나서는 한번 잠깐 높아졌다가 보면은 서서히 줄어드는 경향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한 47.9%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일부 자료들은 보면은 계속 좀 높아진다 이런 경향을 나타내는 자료도 있고 또 낮아진다는 자료도 있는데, 제가 여기저기 많이 찾아보니까는 낮아진다는 자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 봤을 때 여기 보시면 우리가 보이생차 또는 그 세척모차, 세청차 원료가 되는 그거와 이 수침출물에 대한 규격은 똑같거든요. 보면은 35% 이상인 거죠. 근데 보이 숙차의 그 국가 표준을 본다면은 거기에 나오는 수침출물 퍼센트의 기준은 28% 이상입니다. 보면은 이제 그 생차 또는 세척모차보다 낮아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된 이유도 아마도 이렇게 악태 발효를 하면서 낮아지는 거를 좀 더 낮아지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현상 때문에 이렇게 잡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에서 가장 중요한 성분인 차폴리페놀, 차폴리페놀들은 어떤 식으로 변할까? 이 자료도 또 운남 보이차 과학책에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시죠. 폴리페놀에는 플라보노이드가 있고, 그 플라보이드에는 또 플라보놀, 플라바놀이 있고, 또 그 안에는 카테킨이 있고, 이 카테킨이 산화 중합이 되면서 테아플라빈스, 차황소로 변하고, 또 더 산화가 되면은 차홍소, 테아루비긴스가 되고, 또 더 산화가 되면은 테아브라우닌스, 차갈소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예를 바탕으로 한번 보시죠. 먼저 총 카테킨류, 카테킨이 이렇게 차갈소 쪽으로 이렇게 변하니까는
총 카테킨류는 당연히 감소가 되겠죠. 본다면은 우리가 세척 모차에서부터 4번 번트할 때까지 한 40일 정도 지날 때까지 이렇게 본다면은 총 카테킨류는 83.6% 정도 감소를 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세아플라빈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도 낮았고 또 뒤에도 낮지만은 자세하게 살펴본다면은 한 42.1% 정도 감소를 한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차홍소인 데아루비긴스 같은 경우에도 초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낮아져서 한 84.4% 정도 감소를 한 걸 알 수 있고요. 뭐는 증가했을까요? 데아 브라우닌은 증가했겠죠, 그죠? 데아 브라우닌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비해서 약 3.6배 정도 증가를 했다, 이런 데이터가 나오고요. 그리고 또 전체 차 폴리페놀 전체로 본다면은 63% 정도는 감소를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비슷한 데이터는 조금 전에 우리가 본 그 플러스 원 그 데이터에도 나오는데요. 전체 T 폴리페놀, 차 폴리페놀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비해서 54% 정도 감소한 걸로 나오고요. 이때 잘 아시겠지만 카테킨류 같은 경우에는 감소를 하겠죠. 하지만은 차갈소는 증가를 했겠죠. 자, 폴리페놀이 이렇게 감소를 했다, 그리고 자카테킨류가 이렇게 감소를 했다.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래서 폴리페놀 전체 함량이 줄어들므로 인해 가지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쓴맛과 떫은 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맛들이 감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카테킨류도 줄어들잖아요. 이 카테킨류들은 대부분 쓴맛과 떫맛을 가지고 있죠. 근데 차갈소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차갈소는 온화한 단맛을 가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맛이 순하고 부드러워지는 거죠. 그리고 차갈소의 어떤 색깔 때문에 또 탕색이 밝고 또 진하게 변하는 그런 상황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악태 발효 중에 어떤 차폴리페놀이 어떻게 변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명확하게 아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자료에서도 차폴리페놀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이것도 앞에서 우리가 보여드렸던 2015년 자료인데요. 발효를 시작하기 전에, 악토 발효를 시작하기 전에는 25.9%였다가 또 발효가 끝나고 나서는 16.9%인 걸 알 수 있고요. 초기에 비한다면 한 34.7% 정도 감소했고, 이건 사실은 좀 감소율은 낮죠. 낮은 거는 악태된 정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죠. 어쨌든 뭐 그 악태되는 정도는 우리가 발효 정도를 조절함으로써 조정을 할 수 있으니까 그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동일 자료에서 차갈소는 어떻게 변하느냐. 차갈소는 올라간다고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초기 시작할 때는 원래 거의 없을 거니까 0.7% 정도였다가 끝날 때는 한 3.26%로 된다. 그래서 이거는 약 한 4.7배 정도 증가되는 걸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차의 중요한 또 성분 중에 하나인 카페인. 카페인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이것도 이제 플러스 원, 그 2018년 자료에서 가져왔는데요. 자, 카페인은 제가 이전 자료들에 뭐 유지되기도 하고 또는 올라가는 경향을 띠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제가 조금 더 많은 데이터들을 찾아보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카페인은 악태 발효 중에 함량이 증가된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런 이유는 뭐냐면은 카페인 화학 구조가 아주 안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큰 악태 발효라는 큰 변화 과정을 거치면서도 또 굳건하게 분해가 되지 않고 유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자료에 의하면은 초기 발효 초기에는 2.2%였다가 또 발효가 끝날 때는 3.5%로 증가되고, 그래서 한 59% 정도 증가된 그런 상황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증가되는 이유가 뭘까를 한번 두 가지로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은 악태 발효를 하면서 차엽의 무게가 많은 경우에는 한 25%, 적더라도 한 15%이 정도로 이렇게 감소가 되거든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카페인의 양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에 대한 함량 퍼센트가 증가되는 거죠, 그죠? 분모가 낮아지기 때문에 증가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주 흥미로운 자료를 이번에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제가 찾아냈는데요. 곰팡이가 자라면서 분비하는 효소에서 카페인이 새로 합성이 된다. 있는 게 유지되는 게 아니라 곰팡이가 자라면서 더 합성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증가가 된다. 그런 자료를 찾았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 자료는 Journal of Agriculture and Food Chemistry 2005년도에 실린 자료입니다. 여기에 본다면은 미생물이 악태 발효되면서 카페인 함량을 증가를 시키는데, 홍차를 악태 발효를 하면은 27.57%, 그 다음에 녹차를 원료로 해서 악태 발효를 시킨다면 86.41%가 증가가 된다. 그래서 카페인 함량의
증가가 미생물 성장에 의한 것이다. 어떤 차를 쓰느냐에 따라서 차 성분 자체의 어떤 성분 조성도 또 증가되는 그 카페인 함량의 어떤 퍼센트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자료거든요. 그 후속 자료를 제가 또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는 2008년도에 이제 Journal of Food Chemistry에 실린 자료입니다. 동일한 사람이 한 건데요. 이분이 한 자료를 보니까는 곰팡이 같은 경우에는 악태 발효 중에 카페인 함량을 증가시키고 그 중에서도 흑국균, 아스퍼질러스 나이거, 검은 곰팡이죠. 그게 가장 많이 증가시키고 그때는 16일째였고 그 다음에 그때 함량은 3.47%에서 초기 3.47%에서 가장 높을 때는 9.63%로 177.5%까지도 증가를 시킨다. 그에 반해서 효모는 카페인 함량을 감소시킨다. 이런 흥미로운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논문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봤는데요. 자, 여기에 쓰인 곰팡이는 3종입니다.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아스퍼질러스 나이거 흑국균 또는 검은 곰팡이라 얘기하는 그 균도 썼고 그 다음에 라이조푸스 중에 하나를 썼고요. 그 다음에 무코르 중에 하나를 썼습니다. 본다면은 아스퍼질러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네모인데요. 올라갔다가 여기 한 177.5%까지 올라갔다 그랬죠. 그리고 계속 떨어지면서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 기준보다는 오히려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자, 두 번째는 이제 라이조포스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이게 원인데요. 올라갔다가 또 끝날 때도 기준보다 높아져 있는, 다시 말한다면은 발효가 끝난 다음에 카페인 함량을 증가시킨 그런 이렇게 된 걸 알 수 있고, 이 역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코르인데 이 같은 경우에도 올라갔다가 또 끝날 때에도 기준보다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효모 두 종 같은 경우에는요, 둘 다 본다면은 시작해서부터 악태 발효를 시작해서부터 계속해서 카페인 함량을 감소시키는 그런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한다면 카페인 같은 경우에는 악태 발효 공정 중에 증가가 된다. 증가되는 데이터들이 많이 있다. 그 원인은 이런 미생물이 발효되면서 새로 만드는 것도 있고, 그리고 발효가 되면서 차엽의 무게가 줄어드는 그런 영향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아민산을 한번 볼까요? 아민산도 중요하죠. 아민산은 줄어듭니다. 한 7에서 한 2.7%로 한 61.4% 정도 줄어드는 게 보이고, 또 아민산 중에서 가장 중요한 대안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보니 0.07%에서 0.005%로 92.85%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아미노산이 줄어들까요? 아미노산은 미생물이 자라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영양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먹이로 소비되기 때문에 줄어들고, 그리고 아미노산 같은 경우에는 마이야르 반응, 멜라드 리액션에도 참여를 하기 때문에 또 줄어들고, 그리고 다른 여러 미생물 효소가 유도하는 반응에 사용됨으로써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 아미노산이 감소가 되면서 또 향기 성분을 생성시키고 그 다음에 색도 이렇게 만들어내는 또 증가시키는 그런 데에 영향을 주는 거죠. 어쨌든 보신다면 아미노산은 이렇게 많이 줄어드는 감소되는 그런 경향을 알 수 있습니다. 전체 당류, 당 쪽을 한번 바라볼게요. 이거는 이제 운남 보이차 과학에서 가져왔는데요. 자, 진행이 되면서 총 당 같은 경우에는 한 16.8% 정도 감소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과당 같은 경우에도 감소를 하고, 하지만은 수용성 다당류는 적었다가 이렇게 많이 증가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한 의미를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통당에는 수용성과 불용성이 있는데요. 자, 우리는 물에 우리기 때문에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 것은 수용성이죠. 그죠? 그 다음에 과당 같은 이런 경우에는 왜 줄어드냐 하면은 이거는 미생물이 쉽게 쓸 수 있는 먹이거든요. 그래서 미생물이 정식하면서 먹이로 사용했기 때문에 감소했을 것이다. 수용성 다당류가 증가한 것은 뭐냐면은 그 미생물이 정식하면서 어떤 팩티네이즈라든가 다양한 또 효소들을 분비해 내면서 큰 분자들을 이렇게 분해를 하거든요. 뭐 전분이라든가 뭐 섬유소, 팩틴 이런 것들을 분해하기 때문에 이제 그게 큰 탄수화물들이 깨져서 비교적 물에 녹을 수 있는 비교적 작은 크기의 다당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증가하는 것이다. 이 증가가 어떤 의미냐면은 수용성 다당류가 증가하면서 또 보이차의 단맛이 증가하게 되고 또 전체적인 어떤 바디감도 증가하게 되는 그런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죠. 보이차 숙차를 얘기하면은 갈산을 얘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제가 갈산은 과연 악태 발효 중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 자료는 2007년에 나온 자료인데요. 자, 보이차 중에 몰식자산의 연구.
자, 이 복잡한 표를 한번 보실 건데요. 이 표를 보신다면 쇠청 모차에서 출발해서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번태까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완성품까지 이 네 가지 차 품종에 대해서 과연 갈산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본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4.84에서 시작해서 올라갔다가 또 떨어지고 그래서 5.03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초기와 완성품을 비교해 본다면 3.9% 증가한 걸 알 수 있고요. 자, 세 번째 거를 본다면 4.33에서 23.9, 18.8 올라갔다가 좀 다시 떨어지면서 최종적으로는 5.35에서 초기와 비교한다면 23.6% 정도 증가한 걸로 알 수 있고 린천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5.13에서 시작해서 15, 17.5, 18.8 올라갔다가 뒤에 조금 떨어져서 최종적으로는 2.7배 정도 증가된 걸로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갈산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경향이 악태 중반에 급격히 증가하다가 후반부에는 감소한다. 하지만은 전체적인 함량으로 본다면은 증가하는 것은 맞다. 근데 그 증가되는 폭이나 그런 부분들은 생각보다는 크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결론 내리면 되겠습니다. 다른 자료도 제가 봤거든요. 이건 서남대학에서 2008년도에 석사 논문인데요. 여기에서도 이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물 뿌린 정도를 수분 함량 정도를 25%로 한 것, 또 35%로 한 것, 이 두 가지를 실험을 했는데요. 본다면은 원료에 비해서 1차 번태, 2차 번태, 5차 번태까지 해서 최종적으로 갈 때까지 이렇게 본다면은 박태 초기에 비해서 끝났을 때 하나는 19.2% 증가했고 또 하나는 15.5% 정도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갈산이 증가되는 이유를 살펴본다면은 우리 카테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갈산, 갈레이트기가 없는 유리형 카테킨과 또 여기에 갈레이트가 이렇게 에스터 결합으로 되어 있는 이런 에스터형 또는 복잡형 카테킨으로 두 개로 나누죠, 그죠? 평소에는 이렇게 갈레이트가 붙어 있는 그런 상태로 있다가 발효 과정 중에 온도가 높고 또 에너지가 이렇게 제공된다면은 이 에스터 결합이 분해가 돼서 떨어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갈레이트가 또 갈릭 애시드가 이렇게 증가되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는 거죠. 악태 발효 공정 중에 가바 성분의 변화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요. 가바는 감마 아미노 뷰티릭 애시드로서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이죠. 다양한 효능이 있다고 전해지고요. 아마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도 일부 효능에 대해서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등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자료는 운남농업대학의 석사 학위 논문인데요. 2012년 자료입니다. 우리가 가바를 얘기할 때 가바 함량이 차 100g당 150mg 이상일 때 가바차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가바차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고 또 그 성공을 시킨 그런 차고요. 자, 이 파란색을 보시면은 가바차인데요. 위조 과정을 통해서 가바 함량을 높인 그런 가바차를 쇠청모차 원료로 해서 악태 발효를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이 분홍색 같은 경우에는 일반 차 원료, 일반 쇠청모차 원료를 가지고 악태 발효를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본 겁니다. 본다면 둘 다 줄어드는 걸 알 수 있죠. 자, 파란선 가바 증가시킨 쇠청모차를 원료로 했을 경우에 본다면은 처음에는 170mg, 100g당이었다가 최종적으로는 7.25mg으로 되고 100g당요. 그래서 계산해 본다면은 95.7% 정도 감소한 걸 알 수 있고 또 일반 원료 세척모차를 원료로 했을 경우에도 처음에는 100g당 21.2mg이었다가 최종적으로는 3.28mg 100g당으로 84.5%가 감소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바는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악태 발효 중에 원료가 뭐가 되었든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이렇게 결론 내리면 되겠습니다. 자, 이 자료에는 또 참고할 만한 좋은 자료들도 있는데요. 시중에 시판 중인 그런 차들의 가바 함량이 얼마가 있느냐에 대한 자료도 나옵니다. 보시면은 대익 보이차 같은 경우에는 차 100g당 1.305mg 뭐 그렇게 많지가 않죠. 다른 차들도 본다면은 한 10mg 이하인 걸 알 수 있고 아까 우리가 150mg, 100g당 150mg 이상일 때 가바차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에 비하면 이제 많이 낮는 거죠. 낮은 걸 알 수 있고 계략적으로 평균을 해본다면은 한 100g당 한 4mg 정도 가바 함량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인위적으로 가바 함량을 증가시킨 가바보이 생차를
저장을 한다면 저장 중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도 봤는데요. 6개월로 비교적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은 뭐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약간 증가되는 그런 경향을 보인다. 그래서 가바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감소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뒤에 데이터는 제가 추후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보관했을 때 가바 함량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시간이 된다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향기에 대한 얘기인데요. 보이 숙차 같은 경우에 아주 특징적인 좋은 향기는 없지만은 그래도 많은 향기들이 있죠. 그런 향기들이 어떤 식으로 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그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 자료는 한국에서 작성된 자료인데요. 2014년 자료입니다. 한국에서도 보이차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하시고 또 좋은 자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 자료들도 최대한 많이 찾아보고 있고 또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자료를 보시면은 각각 다른 미생물로 발효를 시켰을 때 어떤 향기 성분을 내는 화학 물질들이 많이 생성이 되느냐, 그리고 그런 화학 물질들은 어떤 향을 가지느냐, 이게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연구를 해놓은 논문입니다. 보면은 검은 곰팡이 같은 경우 우리가 가장 좋아하고 또 주목을 하고 있는 검은 곰팡이 같은 경우에는요, 먼저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향들을 한번 볼게요. 알파 아연온, 이 꽃향을 내는 이런 성분들은 내질 않고요. 그리고 이 진향을 내는 이런 성분들도 내질 않고, 푸른 곰팡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썬 아몬드 향, 그 다음에 청향 알데하이드 향, 이런 성분들 내는 거는 관여를 하지 않고, 그리고 이런 것들도 관여를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거미줄 곰팡이, 무코르 같은 경우에는 또 진향을 내는 이런 성분들은 내질 않는다. 그 다음에 효모 같은 경우에는 요 성분, 진향을 내는 이 성분을 관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검은 곰팡이가 주도적으로 공헌하는 그런 향기 성분은 뭘까? 자, 이거죠. 1, 2, 3, 트리메톡시, 벤즈알데하이드. 이거는 이제 진향을 내는데, 이 성분을 내는데 아주 크게 관여를 하고, 푸른 곰팡이 같은 경우에는 6-옥시젠 리나룰, 강한 꽃나무 향기를 내는 이 성분을 생성시키는데 주된 작용을 하고, 거미줄 곰팡이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검은 곰팡이와 똑같이 이 진향을 내는 이 성분을 발생시키는데 크게 공헌을 하고요. 효모 같은 경우에는 이 성분 1, 2, 3, 4 테트라 메톡시 벤젠 이 성분을 생성시키는데 주된 작용을 한다. 또 다른 자료도 있는데요. 이거는 화남농업대학에서 2018년에 석사 논문으로 만든 건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다른 균주로 또 접종을 해서 발효를 시킬 때 과연 맛과 향에서 어떠한 느낌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그런 관능 평가를 한 겁니다. 자, 먼저 대조군, 일반적인 보이숙자죠. 대조군들은 제가 여기 번역을 해봤는데요. 향기가 마일드하고 화가향, 꽃향과 과일향을 가진다. 비교적 밝고 투명한 황갈색의 탕색을 가지고 순수하고 부드러운 맛과 해감을 가진다. 만약에 아스퍼질러스 중에 하나인 투빈젠시스로 만약에 악태발을 시킨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향기가 그렇게 좋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숙향하고 약간 탄향이 난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아몽색의 자탕이고 하지만 맛으로는 뭐 순수하고 부드러운 맛이 있고 약하지만은 또 해감이 있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아스퍼질러스 중에 하나인 아스퍼질러스 아쿨레아투스 이 같은 경우는요 향기가 맑고 진향을 약간 가지고요 또 사탕 같은 경우에는 밝고 투명하고 진한 홍색을 띠고요 또 맛으로는 매끄럽고 순수하고 두터운 맛과 해감을 가진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아스퍼질러스 나이거 검은 곰팡이 흑국균 같은 경우에는 또 향기가 맑고 진향을 가지고 흑갈색의 자탄과 순수하고 두터운 맛과 해감이 비교적 좋다. 푸른 곰팡이 중에 하나인 페니실륨으로 했을 때는 뭐 향기가 그렇게 좋지가 않고 약간 부패한 향이 나오고 그리고 흑갈색이고 또 혼탁한 자탕이 되고 약간의 산미도 발생을 시킨다. 푸른 곰팡이 이 같은 경우에 그렇게 좋지가 않은 거죠. 자,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겁니다. 어떤 미생물들이 주도적으로 자라냐에 따라서 또 생성되는 어떤 향기 성분 그리고 어떤 맛의 방향조차도 달라질 수 있다. 미생물은 당연히 악태 발효 중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 내리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체엽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세척 모차를 만들고
또 어떻게 액체 발효를 하고 그 액체 발효할 때는 어떤 미생물들이 작용을 하고 또 어떤 화학 변화가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마시는 보리 숙제가 어떻게 만들어지고까지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액체 발효 공정 중에 어떠한 성분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폴리페놀 증가되나요? 감소되나요? 감소되죠. 그 다음에 총카테킨류 감소되죠. 차갈소 증가되죠. 그죠? 그리고 카페인 같은 경우에도 증가된다라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미노산, 태아닌 아주 많이 감소가 되죠. 그 다음에 수용성 다당류는 증가가 되죠. 그죠? 갈산 같은 경우에는 발효 초기에는 확 올라갔다가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좀 감소가 되면서 최종적으로는 증가되는 그런 경향으로 나오고요. 가바 같은 경우에는 감소되는 걸로 나오죠. 그리고 이번에 자료를 제가 작성하진 않았는데 엽록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보이숙차에 녹색이 없죠. 그죠? 엽록소 같은 경우는 줄어듭니다. 자, 전체적으로 액체 발효 공정 중에 어떠한 화학 변화가 일어나는지 머릿속에 그려지시나요? 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차쟁이의 보이차 이야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편에서 제가 준비하려고 하는 거는요, 조금 가벼운 주제로는 압병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액체 발효의 정도에 따른 차이는 어떤지, 그리고 사실은 아주 큰 주제를 준비 중입니다. 보이숙차는 안전한가요? 여기에 많은 부분들을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원료 자체가 안전한가요? 농약이라든가 또는 토양 오염에 의한 중금속이라든가 그리고 불소 함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좀 자세하게 알아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액체 발효하는 환경, 뭐 특히 시멘트 바닥 발효 같은 경우에 안전한가, 그리고 액체 발효 시에 발생하는 곰팡이 독소, 오늘도 이렇게 보셨지만 많은 미생물들이 작용을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우려하는 어떤 곰팡이 독소 같은 경우 우려할 필요가 없는가 아닌가에 대해서도 한번 자세하게 좀 알아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액체 발효 시에 발효충이라고 또 만총이라는 그런 벌레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좀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든 보이차를 보관할 때 습기에 노출된다면은 또 곰팡이 발생, 그리고 그로 인해서 또 곰팡이 독소가 발생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좀 수집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은 요번에 이 자료를 만드는 데까지도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거든요. 왜냐면은 아무렇게나 그냥 이렇더라라고 제가 얘기할 수 없잖아요. 데이터를 보여드려야 되고 그 데이터가 신빙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보유 숙제는 안전한가요? 이 주제는 상당히 큰 주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아마 많이 수집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그러려면 아마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요. 어쨌든 제가 자료가 작성되는 대로 또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또 보이차 저장할 때 또 성분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제가 한번 알아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기타 사항으로 노차도가 뭔가, 그리고 쇠연자가 뭔가, 노차가 아닌 차를 노차로 둔갑시키는 그런 방법이 뭔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제가 계속해서 좀 이렇게 제 스스로 공부를 해 나가면서 또 자료를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정말로 많은 얘기를 했고 정말로 많은 데이터들을 보여드렸는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좋아하실지 아니면은 뭐야 이거 나보고 어쩌라고 뭐 그런 식으로 반응하실지 잘 모르겠는데요. 결국은 차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대충 뭐 이해하실 분들은 뭐 대충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자세하게 이해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 제 블로그를 통해서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아주 디테일한 그런 질문, 그 다음에 수준 높은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몇 분에게라도 제가 열심히 힘들여 작성한 이런 자료들이 모으고 또 작성한 자료들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일반 분들도 조금 관심이 높아지고 또 좀 더 과학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싶어 하실 때 또 이 자료를 보시고 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많은 자료들을 보여드렸는데요. 혹시라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이것과 틀리다, 또 반박을 하고 싶다, 그런 반박은 환영하고요. 또 그러면서 제가 만약에 틀렸다면 제가 또 수정을 하고 그러면서 또 같이 공부를 해 나가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장시간 들어주셔서 고맙고, 언제나 저는 열심히 공부해서 저 스스로도 공부하고 또 제가 공부한 거를 다른 분과 나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제 책도 구매해 주시고 많은 지지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해에서 차쟁이 진재형이었습니다.